그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던 죽음의 바다. 홍해가 지금 한국인들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50척이 넘는 선박이 미사일 세례를 받고 침몰해가는 그 지옥 같은 물길을 향해 우리가 가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원 빈국이 마지막 도박을 한다. 곧바로 미국과 유럽은 냉소 섞인 비웃음을 날렸죠. 전 세계 해운사들이 꼬리를 내리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하며 한국이 미쳤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빈손으로 그 사지에 뛰어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1976년 정주영 회장의 중동 파람, 사우디와의 50년 철혈 동맹, 그리고 청해부대의 비밀까지?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대한민국의 대역전 시나리오였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위풍당당한 한국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홍해 진입 금지 해제. 28개월. 그 바다가 닫혀있던 시간입니다. 50척 이상의 선박이 공격당했고 세계 어떤 해운사도 감히 진입하지 못했죠. 그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1분, 2분, 3분. 그리고 누군가 첫 입을 뗐죠. 보여주기식이겠죠. 말로만 해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직접 유조선을 보낸다는데요. 호르무즈 대신 여기를 간다고요?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도 있었죠. 그 바다를 가겠다고 선언한 나라가 한국이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바다가 얼마나 미친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데이비드 헬리슨입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20년간 중동 해상 분쟁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그 보고서는 단순한 경고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위험하다는 건 이미 온 세계가 알고 있던 사실이니까요. 문제는 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각국의 대응 현황을 정리한 표 맨 아래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홍해 통항 재개 결정. 유조선 직접 투입 예정. 저는 그 줄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홍해가 어떤 바다인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만 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았죠. 드론이 날아왔고 대한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기뢰까지 뿌려졌다는 보고도 들어왔어요. 후티 반군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습니다. 드론과 대한 미사일, 기뢰까지 운용하는 중군사 조직이었죠. 28개월 동안 50척이 넘는 선박이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인질을 잡고선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죠. 잡힌 선박의 국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줄줄이 홍해 통과를 포기했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운송 기간은 열흘 이상 늘어났고 물류 비용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홍해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바다. 그곳이 홍해였어요. 목숨과 돈을 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대안이 바로 호르무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전쟁판에 그 길목마저 막혀버린 겁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물길도 홍해꼴이 나버렸어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고 일부 전문가들은 174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상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중 거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물량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약 60%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였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원유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홍해를 선택합니까? 그건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지뢰밭입니다. 한 선임 분석관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자원 빈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긴 없나 봅니다.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이 막혔으니 더 위험한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도망칠 구석을 찾는 게 아니라 전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였죠. 뉴스가 퍼지자 국제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결정을 두고 고위험 도박이라는 표현을 썼고 로이터 통신은 실효성의 의문이라는 논조로 보도했죠. 글로벌 해운업계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홍해를 뚫겠다고? 보험사가 거부할 텐데 배를 띄우기나 할 수 있겠어? 유럽 쪽 해운 관계자가 한 말이라고 누군가 전해줬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모하다.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건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이었죠. 저도 분석가로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호위 전력, 홍해 구간의 위험 밀도, 후티 반군의 공격 빈도와 명중률. 어떤 시나리오로 돌려봐도 깔끔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호위 함정이 유조선을 호송한다고 해도 드론대와 대한 미사일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건 미 해군조차 완벽히 해내지 못한 과제였으니까요.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확률의 문제였죠. 그런데 며칠 뒤 후속 자료를 검토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유사들이 이미 전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 한국의 4대 정유사가 동시에 원유 확보 작전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죠. 이건 정부 발표 하나에 급하게 대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사불란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대비해왔다는 듯이 각 기업이 맡은 역할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정부 결정 이후에 눈치를 봅니다. 상황을 관망하고 리스크를 계산한 뒤에야 겨우 한 발을 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마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선언하고 기업이 즉시 실행한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나라는 뭐 하자는 거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홍해로 간다. 세계가 미쳤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다. 정부와 민간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모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 무모한 선택이 왜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는지 그 회의실에 있던 누구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도박하는 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 동료가 제게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봐. 한국 해군 소속인데 그들은 이미 그 바다에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청해부대.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청해부대라는 이름 석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해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20년을 일했지만 제 분석 영역은 늘 중동과 아프리카 해역이었죠. 한국은 동아시아 해양 안보 쪽에서 가끔 이름이 올라오는 정도였고 솔직히 그마저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 국방부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관련 해상 작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위 부대 정도를 예상했어요. 분쟁 해역 근처에 함정 한두 척 띄워놓고 자국 선박이 지나갈 때 옆에 붙어서 호송하는 수준 말이죠.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그런 방식이었으니까요. 큰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제 예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청해부대는 2009년에 창설된 해외 파견 전투 부대였습니다. 주둔 위치는 아덴만 그리고 바브엘 만데브 해협 인근이었죠.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하면 바로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홍해 입구입니다. 홍해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좁은 물길, 바로 거기에 한국 해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시 주둔을 한다고? 이건 좀 다른데.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9년이라는 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하기 한참 전부터 한국은 이미 그 바다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청해부대의 규모는 약 260명이었고 2026년 기준으로 벌써 47진이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47진이라는 건 47번째 교대 파견이라는 뜻이에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먼 바다에 병력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의지로 유지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의 규모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연간 약 300척의 선박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상 물류의 약 29%가 이 부대의 작전 반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전체 물류의 거의 3분의 1을 한 부대가 책임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읽고 나니 제가 느꼈던 의문 하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홍해 진입을 선언했을 때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그들은 홍해로 들어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짜로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주둔하고 있다는 것과 그 바다를 실제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해적을 쫓아내는 것과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내는 것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 업무와 실전은 다르거든요.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이 부대에 실제 전투 경험이 있는가? 교전 기록이 있으면 보내달라. 이틀 뒤 회신이 왔습니다.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덴만 여명 작전. 파일을 열기 전에 동료 하나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그때 회의실에서 나와서 나도 찾아봤어. 그거 읽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 아덴만 해역에서 한국 화학물질 운반선 3호 주얼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습니다.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죠. 해적들의 무장 수준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AK-47 자동소총과 RPG 로켓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선박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고 선원들을 방패 삼아 선내 곳곳에 배치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협상을 선택합니다.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그냥 몸값을 주고 인질을 돌려받는 거죠. 실제로 그 해역에서 납치된 다른 나라 선박들은 거의 전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안전하고 무엇보다 군사 작전 실패의 리스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해군은 청해부대 소속 특수전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한국에서는 UDT라고 부르는 부대였죠. 이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한 가지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직전 선장이 해적의 총에 맞았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헬기에서 특수부 대원들이 선박 위로 강하했습니다. 무장 해적 23명이 선내에 포진해 있었고 인질 21명은 여러 구역에 흩어져 있었죠. 좁은 선내 통로에서 교전이 벌어졌고 인질과 해적이 뒤섞인 상황에서 한 발 한 발이 생사를 가르는 판단이었습니다. 단 6분.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해적 18명 사살 5명 생포. 그리고 인질 21명 전원 구출. 전원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 돌아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6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건지 아십니까? 선박 제압 작전에서 6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밀폐된 공간, 중무장한 적, 곳곳에 흩어진 인질.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면 미 해군 특수부대라도 최소 20분에서 30분은 잡거든요. 그걸 6분 만에 끝냈다는 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모든 동선과 판단이 완벽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수준이 아닌데. 동료에게 말했더니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그 사건? 당시 미 중부사령부에서도 작전 방식 분석을 요청했었어. 그 정도면 말 다 한 거지. 미국이 분석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미국이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한국 해군의 작전 방식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청해부대에 대한 자료를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어요.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 하나의 불문율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국 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아덴만 해역을 분석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이야기였죠. 실제로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해적 공격 시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해적들도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건드렸다가 6분 만에 전멸당한 사례를 봤으니 굳이 한국 배를 노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단순한 호위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대는 실전에서 검증된 전투 부대였어요.
그것도 세계 군사 역사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받는 수준으로요.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홍해 진입을 선언했을 때 보여줬던 그 확신, 기업들이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그 속도, 그리고 세계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태도.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이 부대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빈손으로 홍해에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17년 동안 그 바다를 지켜온 경험, 실전에서 증명한 전투력, 그리고 해적조차 피해가는 억지력. 이걸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전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조롱이 떠올랐죠. 자살행위다. 무모하다. 자원 빈국답다. 그 말들이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몰랐던 겁니다. 아니, 과거의 한국만 알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이미 그 살인적인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해부대의 존재를 확인한 뒤 저는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무모함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청해부대가 아무리 실전 경험이 있다 해도 소말리아 해적과 후티 반군은 차원이 다른 상대였으니까요. 해적은 소총과 로켓을 든 무장 집단이었지만 후티 반군은 국가급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중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미 국방부와 연결된 해양안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였는데 중동 해역 전문가들과 군사 분석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홍해 위기 군사적 대응은 가능한가? 브리핑은 후티 반군의 전력 분석부터 시작됐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에 띄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무기 목록은 해적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란제 공격 드론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할 수 있었고 대함 순항미사일은 함정의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을 만큼 정밀했죠. 거기에 해상 기뢰까지 살포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드론은 하늘에서, 미사일은 수평으로, 기뢰는 수면 아래에서. 세 방향에서 동시에 위협이 들어오는 구조였어요. 이건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해적 소탕 작전이 아닙니다. 이건 전면전에 준하는 위협입니다. 발표자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중동 해상 분쟁을 분석해왔지만 비국가 무장단체가 이 정도 수준의 해상 타격 능력을 갖춘 사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후티 반군은 단순한 반군이 아니라 사실상 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브리핑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올라와서 홍해 해역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죠. 단순히 공격 횟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침몰한 선박도 있었고 화재로 며칠간 표류한 유조선도 있었어요. 선원이 목숨을 잃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공격 방식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죠. 초기에는 단순한 드론 공격이었지만 최근에는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서 함정의 방어 체계를 분산시키는 복합 공격 패턴으로 진화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그 바다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이 홍해에서 후티 드론을 요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전력이면 호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한 참석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발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호위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구축함 한 척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과 속도가 느린 유조선을 옆에 두고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군함은 기동력이 있으니까 드론이 날아와도 회피하거나 요격할 수 있죠. 하지만 유조선은 다릅니다. 거대한 몸체에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거북이처럼 느린 속도로 직선 항로를 따라가는 배예요. 미사일 한 발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배를 후티 반군의 공격 범위 한가운데로 보내겠다는 거였죠. 브리핑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홍해는 현 시점에서 군사 작전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해역이다. 이건 감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위협 수준과 대응 가능 전력을 냉정하게 비교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홍해만이 아니었어요. 브리핑 후반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다시 한번 정리됐습니다. 이란의 해협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었고 통과하는 유조선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물길이 거의 막히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발표자가 한 장의 지도를 띄웠습니다.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항로를 표시한 지도였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기존 항로와 홍해를 경유하는 대체 항로 두 곳 모두 위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 우회 항로만 유일하게 열려 있었는데 그 옆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운송 기간 추가 15일 이상, 비용 증가 200% 이상. 한국 입장에서 보면 3개의 길 중 2개가 완전히 막힌 겁니다. 남은 하나는 시간과 비용이 두세 배로 뛰는 길이었어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고 호르무즈 경유 물량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원유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그 나라의 생명줄이 동시에 두 군데서 조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선택지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더 잔인하죠. 발표자의 대답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분석관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제는 당연히 한국이었죠. 솔직히 한국의 이번 작전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봐? 선임 분석관이 커피를 들며 물었습니다.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후티 반군의 공격 빈도를 생각하면 유조선이 무사히 통과할 확률은 극히 낮아요. 후배 분석관이 즉답했죠. 한국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걸 알면서 가는 거면 더 미친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안 가면 경제가 먼저 죽으니까 가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래도 이건 덤빌 일이 아니야.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거거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다들 맞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확률로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감정을 빼고 데이터만 보면 한국의 선택은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헬리슨,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선임이 저를 봤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확신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국이 아무 준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희망사항 아닌가? 아닐 수도 있죠. 청해부대 자료를 보면 이 나라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선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아까 브리핑에서 봤던 그 지도가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모든 길에 위험 표시가 찍혀있던 그 지도요. 한국은 그걸 보고도 홍해를 선택한 겁니다. 안전한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장 위험한 길을 택한 겁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뚫겠다는 거였죠. 이건 분석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의 영역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책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국은 선택지가 진짜 없었을까요? 슬프게도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는 나라는 보통 무너집니다. 주저앉거나 외부에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다 시간에 밀려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로요. 이건 제가 20년간 분석해온 어떤 국가의 위기 대응 패턴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준비된 행동이라는 사실이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었고 동시에 이 선택을 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그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처음으로 느낀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의 홍해 진입을 두고 미국 내부가 여전히 실패할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던 그 무렵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 옛 상관이 연결해준 인물이었는데 이번 일에 대해 괜찮은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거라 했죠. 워싱턴 외곽의 한 카페,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출신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 자문과 행정 지원 업무로 한국에 오래 남았고 한국의 재건과 산업화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본 인물이었죠. 지금은 워싱턴에서 정부 안보자문 역할을 맡고 있을 만큼 여전히 명석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도 합리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한국을 너무 현재의 숫자로만 보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해온 사람에게 그보다 정확한 지적은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 나라가 잿더미였을 때를 봤네. 제일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말이야.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50년대 초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했어요. 도로도 없고 공장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고요. 미군 기지에서 나오는 잠반으로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그 나라가 70년 뒤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꺼내려는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영웅담 같은 회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때도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어. 그래서 길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는 1973년을 꺼냈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아랍 산유국들이 원유 무기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오일 쇼크였죠. 원유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4배 가까이 뛰었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땐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패닉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충격이 가장 치명적이었던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자원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산업화를 막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그 산업화의 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나라 전체가 주저앉는 구조였죠. 보통 나라였으면 거기서 끝이었을 거야. 미국한테 매달리거나 그냥 주저앉거나. 가난한 나라가 뭘 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미국 눈치만 보는 대신 아랍권과의 직접 외교를 택했어요. 이건 당시 국제 상황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냉전 한가운데에서 미국의 동맹국이 독자적으로 아랍과 손을 잡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눈치보다 굶어 죽는 길 대신 욕먹더라도 살아남는 길을 택했지. 저는 그 표현이 묘하게 지금의 한국과 겹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가 위험하다고 말리는 홍해로 직접 유조선을 보내겠다는 지금의 결정과 50년 전 미국의 시선을 무릅쓰고 아랍과 손을 잡았던 그 결정 사이에 같은 맥락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정부는 아랍권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서울 한남동에 이슬람 성원 부지를 제공했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전략적 신뢰 구축이었죠.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치밀한 외교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가 열어준 길 위로 한 사람이 걸어 들어갔죠. 정주영. 정주영은 사막으로 갔네. 아무도 한국을 믿지 않던 시절이었어. 어쩌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지. 1976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9억 3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중동 시장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쪽에서 물었다고 하더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공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뭘 믿고 우리가 이걸 하느냐고 말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해본 적이 없었지. 하지만 해내겠다고 했어. 그리고 진짜 해냈네. 정주영이 연 그 길을 따라 한국 건설사들이 줄줄이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1975년 해외 건설 수주액은 약 7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불과 5년 만인 1980년에는 82억 달러로 10배 넘게 뛰었어요. 그리고 1983년 기준으로 약 22만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2만 명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가족과 떨어져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 땀을 흘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50도 사막에서 번 돈이 한국의 제철소가 되고 고속도로가 되고 조선소가 됐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포스코 경부고속도로 조선소. 한국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그 거대한 기반 시설들이 사막에서 벌어온 돈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1975년부터 1980년 사이 한국 외화 수입의 85% 이상이 중동 건설과 오일머니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85%라는 건 한국의 산업화가 사실상 중동 위에서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동과의 관계를 한국은 50년 동안 끊지 않고 이어왔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한국은 중동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사우디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야. 그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킨 한국과의 50년을 기억하기 때문이지.
한국이 가장 힘들 때 사우디의 손을 내밀었고 그때 한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왔어.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큰 축은 유지됐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홍해로 향하는 건 갑자기 튀어나온 결정이 아니었어요. 50년 전에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 발걸음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해로 가는 한국은 무모한 게 아니야.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라는 원래 그렇게 살아남았네. 위기가 오면 도망치는 대신 길을 뚫었어. 1973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야.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어. 늘 위기 속에서 더 크게 돌아왔지.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봄바람을 맞으며 그 노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처음이 아니었다.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자원 하나 없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길을 뚫어서 여기까지 온 나라. 그 역사를 모르면 지금 한국이 왜 홍해로 가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와서 보고서 초안의 첫 줄을 고쳤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무모하다라고 적어둔 문장이 부끄러웠어요. 대신 이렇게 썼죠. 한국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지난 50년을 먼저 봐야 한다. 이게 제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이 50년간 중동과 신뢰를 쌓아왔다는 건 알겠어요.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나라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죠. 현실을 봐야 했어요.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홍해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대체 어떤 경로로 원유를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중동 에너지 수송 인프라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여다본 자료였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시선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 아랍어로는 페트로라인이라고 불리는 이 송유관은 사우디 동부의 유전지대에서 서쪽 홍해, 연안의 남부항까지 연결된 원유 수송 라인입니다. 총 길이 1200km. 하루 수송 가능 용량은 약 700만 배럴이었죠. 저는 이 파이프라인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우디 원유는 동쪽 페르시아만 항구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갔고 이 파이프라인은 일종의 예비 수송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힌 지금 이 파이프라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도 사우디 원유를 빼낼 수 있는 유일한 경로. 그게 바로 이 동서 파이프라인이었던 겁니다. 동쪽 유전에서 원유를 뽑아 파이프라인을 통해 서쪽으로 보내면 홍해, 연안의 남부항에서 유조선에 실을 수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는 경로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등 뒤에서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홍해 진입을 선언한 이유. 호르무즈가 막혔는데도 유조선을 보내겠다고 한 이유. 기업들이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이유. 전부 이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거였어요. 한국은 홍해로 무작정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실제 경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경로의 끝 얀부항에서 원유를 받아올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죠. 저는 곧바로 얀부항 관련 최신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자료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2026년 들어 얀부항의 원유 출하량이 전년 대비 330% 이상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330%요. 이건 정상적인 증가율이 아닙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동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원유가 전부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서쪽 얀부항으로 몰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얀부항에 한국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VLCC급 한 척당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이요. 확인된 한국 선적 물량만 약 120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였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동료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더니 그도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이거 타이밍이 너무 정확한 거 아닌가? 호르무즈가 막히자마자 얀부항에 유조선을 보낸 거잖아. 이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을 얀부항까지 보내려면 최소 몇 주 전부터 항로를 잡고 항만 당국과 협의하고 원유 선적 계약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홍해 진입 금지를 해제한 시점과 유조선이 얀부항에 도착한 시점을 역산해보면 이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전에 준비가 시작됐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동료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얌부항은 아무한테나 열려있는 항구가 아니야. 사우디가 허락하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안 되거든. 특히 지금처럼 중동 전체가 긴장 상태인 시점에서 사우디가 특정 국가의 유조선에 우선 접안을 허용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얌부항에서 원유를 실으려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승인이 필요하고 항만 접안 순서도 사우디 측이 결정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가 대체 경로를 찾아 몰려드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얌부항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건 단순한 계약 관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카페에서 들은 말이 다시 떠올랐죠. 사우디가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야. 약속을 지킨 50년을 기억하기 때문이지. 그 말이 이제야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1976년 정주영이 사우디 사막에 첫 삽을 뜬 이후로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노동자 22만 명이 그 사막에서 흘린 땀, 한국 기업들이 지켜온 납기와 품질,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온 전략적 파트너십. 그 50년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얌부항의 접안 순서로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길은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게만 열려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50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전체 구조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희망봉 우회하며 기름을 나르고 있죠. 시간과 비용을 두세 배 치르더라도 안전한 길을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찾았어요.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얌부항으로 원유를 보내고 홍해를 거쳐 가져오는 경로.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면서도 희망봉보다 훨씬 짧은 항로였습니다. 문제는 그 경로의 한가운데에 후티 반군이 있다는 것뿐이었죠. 결국 핵심은 홍해 통과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네. 제가 말하자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파이프라인이 있고 얌부항이 있고 유조선도 준비돼 있어. 사우디와의 관계도 확보된 상태야. 한국은 퍼즐의 모든 조각을 다 맞춰놓은 거야. 딱 하나만 빼고. 홍해. 그래. 그 바다를 무사히 건너올 수 있느냐. 그게 마지막 한 조각이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했고 청해부대를 알게 된 뒤에는 준비된 행동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나라의 역사 자체가 위기 돌파의 역사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서 파이프라인과 얌부항이라는 실제 경로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죠. 한국은 빈손으로 홍해에 뛰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물리적 경로가 있었고 그 경로를 열어줄 사우디와의 50년 신뢰가 있었고 그 바다를 지켜온 청해부대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혼자서 해내야 하는 건지, 미국은 도와줄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기만 할 건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워싱턴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브리핑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도 수집했죠. 그리고 며칠간의 조사 끝에 미국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미국에게 이 위기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셰일오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된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는 고작 2% 수준이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히든 홍해가 전쟁터가 되든 미국 본토의 에너지 공급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알아서들 해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오히려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 냉정하게 말하면 이 위기는 미국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맹이 있지 않느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논리는 달랐어요. 한 정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그 분위기를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모든 동맹국들의 해상 분쟁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포장됐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훨씬 노골적이었어요.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지. 우리가 왜 한국 유조선을 호위해야 하나? 한 국방부 관계자가 복도에서 동료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솔직히 충격적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씁쓸했죠.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하나로 모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동맹관계를 고려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입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지금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이 상황에서 등을 돌리면 인도태평양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무부 쪽 인사가 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은 곧바로 반박에 부딪혔죠. 신뢰 문제는 외교로 관리하면 됩니다. 지금 미 해군 전력을 홍해에 추가 배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란과 중국 문제가 우선입니다. 결국 미국의 결정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외교적 표현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군사 지원이나 호위 작전은 없었어요.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분석가로서 미국의 판단은 합리적이었어요. 자국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위기에 군사 자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건 전략적으로 맞는 계산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70년 동맹의 무게가 시험대에 올랐는데 답은 침묵이었던 겁니다. 한국의 경제 생명줄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 겁니다.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 움직인다는 건 한국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것.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이 미국 눈치를 봤으면 홍해에 못 갔을 수도 있어. 미국이 말리면 동맹국으로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잖아.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지. 저는 그 해석이 당장은 와닿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의 침묵은 한국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안겨줬어요. 고립과 자유. 도움받을 곳이 사라졌다는 절박함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는 독립성이 한꺼번에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상황에서 주저앉는 대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호의 없이, 미국의 승인 없이 오롯이 자국의 판단과 자국의 전력으로 홍해를 열겠다는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미국의 결정이 합리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우리가 동맹의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방관 속에서 한국이 혼자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한국은 미국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한국은 원래 혼자서 길을 뚫어온 나라라고 했죠. 1973년 오일 쇼크 때도 사막에 첫 삽을 뜰 때도 누군가 나서서 도와준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2026년에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침묵한 그 자리에서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죠.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이 빠진 판에서 한국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싶었거든요. 청해부대, 동서 파이프라인, 양부항, 사우디와의 50년 신뢰.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식보다 먼저 움직인 건 중동이었어요. 그 소식을 처음 접한 건 저녁 늦게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중동 지역 담당 동료가 급하게 제 자리로 걸어오더니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헬리슨, 이거 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어. 저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움직였다는 건 홍해 위기에 대한 자체 대응을 시작했다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화면에 뜬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방향은 홍해가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원유 우선 공급 협의, 에너지 안보 관련 긴급 협력 채널 가동. 이건 한국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중동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이게 말이 돼? 사우디가 먼저?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중동 전체가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이란과의 긴장, 후티 반군의 공격, 호르무즈 봉쇄. 자기들도 살피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와중에 한국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이지? 일본도 있고 인도도 있잖아. 원유 수입국이 한둘이야. 제가 묻자 동료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한국이 이번 중동 위기에서 가장 먼저 응답한 나라래. 군사적으로. 그 말에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한국은 중동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지원을 즉각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계약이 아니었어요. 이미 진행 중이던 방산 협력의 연장선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납품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 물량을 확보해 준 겁니다. 특히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핵심이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UAE와 사우디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공 시스템은 사우디에게 가장 절실한 무기였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방공 체계는 이미 중동 시장에서 성능을 검증받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무기를 파는 게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 능력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공했던 겁니다. 결국 이거잖아. 한국이 UAE한테 제일 빠르고 강력한 방패를 줬고 사우디는 한국한테 원유를 주는 거야. 동료의 요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교환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거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오래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신뢰, 사막에서 흘린 땀, 지켜온 약속들. 그 위에 지금의 방산 협력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우디가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건 올해의 무기 계약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반세기에 걸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추가 자료를 뒤져보면서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 규모가 제가 인식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한국은 이미 중동 여러 국가의 자주포, 전투기 훈련 체계, 함정, 방공 장비를 수출하고 있었고 아랍에미리트와는 합동 군사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기술 실증과 운용 데이터가 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무기의 신뢰도가 중동 현장에서 직접 증명된 거였죠. 한국 방산이 이 정도였어. 제가 솔직하게 묻자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우리가 한국 방산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나라 무기도 잘 만들어. 그 말이 가볍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꽤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분석가가 한국의 방산 역량을 인정한 거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전체 그림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홍해를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침묵했죠. 하지만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편에 선 이유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국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죠. 군사적 지원과 에너지 확보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고 사우디의 원유가 한국의 경제를 지키는 구조. 이건 일방적인 원조나 시혜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대등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신뢰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과 맺어온 관계의 본질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관계가 빛을 발하고 있었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이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응답했고 중동은 그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뿐이었어요. 한국이 사우디의 위기에 무기로 응답했고 사우디가 한국의 위기에 원유로 응답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홍해 전략은 군사, 경제, 외교가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는 복합 안보 모델이다. 그 문장을 쓰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가져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안보를 제공하고 그 안보가 외교적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구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이건 제가 20년간 분석해온 어떤 국가의 위기 대응에서도 본 적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외면한 자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50년간 쌓아온 과거 위에서 나온 것이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28개월 동안 닫혀있던 바다를 한국이 제일 먼저 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결정을 비웃었던 분석관들이 이제는 조용히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죠. 동료가 제 자리로 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헬리슨 싱크탱크 쪽에서 난리야. 한국 사례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홍해를 통과한 순간 이건 더 이상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으니까요. 세계 에너지 안보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도 한국의 홍해 작전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올렸다는 소식이 들렸죠.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시선이 전 세계에서 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보여준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위험한 바다를 통과했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청해부대라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17년간 아덴만에 주둔하며 실전 경험을 쌓은 해군 전투부대. 이 부대가 홍해 통과의 물리적 안전을 담보했죠. 사우디와의 50년 신뢰가 있었습니다. 1976년 사막에서 시작된 관계가 건설, 에너지, 방산으로 확장되면서 만들어진 전략적 파트너십. 이 신뢰가 동서 파이프라인과 얀부항이라는 대체 경로를 열어줬어요. 방산협력이라는 안보 자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그 대가로 원유 우선 공급이라는 경제적 생존을 확보한 구조. 군사와 경제와 외교가 하나의 축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죠. 이 세 가지가 따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략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느 하나라도 빠졌으면 나머지도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야.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 모델이야. 군사, 경제, 외교가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로 작동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없어. 대국들은 보통 하나의 축으로 밀어붙이잖아. 군사력이면 군사력, 경제력이면 경제력. 그런데 한국은 세 개를 동시에 굴리고 있어. 그것도 이 정도 규모의 위기에서.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중국은 경제력으로, 유럽은 외교로 각각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세 가지를 하나로 엮어서 돌렸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전부 연결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국방부 쪽에서도 한국의 사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형 복합 안보 모델이라는 표현이 내부 문서에 등장했다고 해요. 이건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전략을 하나의 참고 모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살행위라고 불렸던 결정이 이제 세계가 연구하는 전략이 됐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보고서의 최종 결론을 정리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한국의 홍해에 진입을 두고 미쳤다고 생각했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에 유조선을 보내겠다는 선언이 무모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청해부대를 알게 됐을 때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한국이 이미 그 바다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들었을 때 이 나라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아 왔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기름을 싣고 가려는 경로가 동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한국의 전략이 도박이 아니라 설계라는 걸 알게 됐죠. 미국의 침묵 속에도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손을 내밀기까지 했어요. 이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해낼 거예요. 이런 한국식 대응과 외교 전략을 세계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오랫동안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중동 해상 분쟁을 분석해오면서 한국과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나라에서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로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조롱이 기억납니다. 무모하다. 자살행위다. 자원 빈국답다. 그 말들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더 치밀했고, 혼자였기 때문에 더 단단했고, 위기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미쳤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조롱으로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시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일을 해내는 그런 종류의 미친 나라였죠. 그리고 세계는 지금 그 미친 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